오늘 배울 내용은 일단 페이지는 26쪽이고, 자, 제목은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란 수필인데,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보면, 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래. 자, 모국어라는 건, 모국어가 무슨 뜻이지? 자, 모국어는 자기 나라의 말이란 뜻이지. 그치? 자, 그리고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모국어와 침묵은 의미상으로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왜냐? 방금 얘기했듯이 의미상 반대되니까. 자, 우리 오늘 배울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 근데 그 속에 어떤 진리나 진실을 담고 있는 문장.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해.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단어 맛보기부터 들어가 볼게. 1번. 자,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의 갈래가 수필이야. 수필은 글쓴이가 경험한, 즉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한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야. 내가 실제로 해보았거나 겪어본 일 중 글로 표현하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는 자, 그 떠올린 경험을 정리하는 거죠. 자, 떠올린 경험을 때, 장소, 내용, 깨달은 점 이런 각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세 번째, 자, 내용 구성하기. 자,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음, 중간, 끝. 자, 요건 항상 그래서 중요하지. 내용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기. 자, 표현하기라는 건 이제 글 쓰기 단계지. 자,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참신하고 개성적인 발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로 표현한다. 마지막, 함께 읽고 점검하기. 자, 요건 일종의 고쳐쓰기 단계. 자, 고쳐쓰기는 다른 말로 퇴고라고 해. 자, 쓴 글을 함께 읽으며 글의 내용과 표현을 점검한다. 이렇게 5단계로 글쓰기는 구성이 되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역설. 자,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자, 모순이라는 단어의 유래.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창과 방패. 자,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면서 판 거야. 이 창은 어떤 방패든 다 막을 뚫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하고 물건을 팔았어. 그게 가능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모순이란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죠. 겉보기에는, 즉 문장 자체는 앞뒤가 안 맞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 진리,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담은 표현을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이들이 반어만 배웠을 때는 반어를 쉽게 이해하는데 역설이랑 갑자기 같이 배우기 시작하면 역설이랑 반어가 막 짬뽕이 돼서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역설의 개념을 잘 보세요. 자, 일단 특징은 자,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참신하고 생생하게 전할 수도 있고,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의 단조로움이라는 건 일종의 심심함 같은 거야. 심심함을 피하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서 읽는 이게 신선함을 준다는 효과가 있어.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잠깐만요.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주로 역사를 이제 가르칠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님은 같지만 님이 떠났다는 건 일단 나한테 있어서 마이너스의 상황이지. 부정적 상황이죠.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대. 그리고 안 보냈으니까 플러스.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한꺼번에 한 문장에 올 수가 없잖아.
그럼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님이 나한테서 떠났는데 어떻게 안 보내? 그거 말이 안 돼. 자, 여기 밑에 읽어보면 실제로는 이미, 즉 임의 육신, 몸은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임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음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찬란하다는 것도 긍정의 의미죠. 근데 슬픔은 마이너스의 의미잖아. 부정이잖아. 그럼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가능해? 슬프면 슬픈 거고 찬란하면 찬란한 거지. 어떻게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역시 밑에 해설을 보면 자, 찬란하는 모란이 피었을 때의 환희. 어쨌든 꽃이 핀다는 건 긍정이죠. 그 다음 슬픔이라는 건 모란이라는 꽃이 지고 났을 때의 서름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 모란이라는 꽃이 지는 슬픔을 알지만 어쨌든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음 모란이 필 때까지의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사랑 플러스죠. 이별은 반대 마이너스잖아. 자,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 말이 돼? 말이 역시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 근데 밑에 해설을 보면 자, 이별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음 사랑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성숙할 수 있지. 그 깨달음을 표현한 시의 구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외롭다, 외로워, 마이너스, 부정적인 감정이야. 근데 황홀한, 긍정적인 감정이네? 외로운, 황홀한, 무슨 뜻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의 시냐면, 자, 어린 자식을 잃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밤에 유리창을 닦으며 느끼는 외로움. 자, 어쨌든 자식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외롭고, 단순히 외로운 걸 떠나서 아주 슬픈 거지. 그치? 슬프지만, 이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봐? 하늘을 보잖아. 유리창은 투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늘을 보면서 죽은 아이의 어떤 영혼을 보기 때문에 황홀함을 느끼는 아주 슬픈 감정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슬픈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아이가 죽어서 외롭고 슬프지만 그 유리창으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황홀하고 기쁘다를 나타낸 그런 구절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역설은 한 문장 안에 긍정과 부정 혹은 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게 역설이야. 하나만 더 적어줄까요? 요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 이런 거. 얘를 봐봐. 자, 작다는 마이너스지. 근데 거인은 우리 키가 큰 사람한테만 거인이라고 하잖아. 그치? 뭐 이수근 같은 서장훈 말 돼? 안 되지. 근데 작은 거인은 언제 붙이냐? 예를 들어서 키는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작은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의미가 성립하지 않고 말이 안 되지만 그 속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진리, 진실 이런 걸 담아두는 걸 역설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옆에 역시 동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볼게요. 1번에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옆에 있는 거 순서대로 쓰면 되죠. 요거 쓰면 되지. 떠올린 경험 정리하기. 자, 2번. 자,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번.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에요? 아니죠. 참신한 표현이랬지? X. 2번. 표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맞고요. 3번. 자, 역설 표현의 특징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자,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 옆에 나와있죠. 맞고요. 2번.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한다. 맞고.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하여 인상적으로 나타내죠. 4번.
있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해서 웃음으로 공감대 형성한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뭐였지? 앞에서 배웠던 풍자죠. 답 4번. 5번에 단조로움 피하고 신선함 주는 거. 맞죠? 자, 4번. 자, 요런 거 시험에 단골 유형이야. 역설 표현, 뭐 드러나는 걸 찾아라. 근데 보통은 드러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거 너무 쉽네요. 네. 자, 찬란한 슬픔의 자, 여기 찾아볼까 그럼? 자, 찬란한 긍정, 슬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 임은 같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황홀한. 그죠?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꺼번에 있는데 1번만 내 마음은 A, 호수요 B. 자, A는 B의 형식으로 바로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요거 은유법이죠. 비유 중에서 은유법이기 때문에 얘는 역설이 아니죠. 정답 1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럼 뒤로 들어가서 본문. 나의 모국어는 침묵.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이 아까 말했듯이 수필이라고 했잖아. 여기 페이지 위에다가 수필의 특징을 몇 개만 적어줄게요. 책에다가 필기하세요, 꼭. 자, 첫 번째 수필은요. 글쓴이의 체험이나 경험을 담은 글이에요. 두 번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글쓴이는 항상 나와 동일 인물이야. 요건 소설과는 좀 다르죠. 소설에서의 글쓴이는 나랑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죠, 절대. 왜냐? 소설 속에 말하는 이, 즉 서술자는 항상 가상인물이지. 작가가 설정한 허구의 인물이잖아. 근데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쓰기 때문에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언제나 글쓴이와 동일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 나와 있는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나 있죠. 이때 나는 일단 글쓴이가 되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돼? 여기 류시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쓸 필요 없겠네. 류시화라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만 알아두면 돼. 알겠죠? 글쓴이까지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자, 수필은 이제 글쓴이의 체험, 경험이 드러나는 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리고 개성적이고 그리고 고백적인 글이야. 자, 이때 고백적이라는 뜻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까? 자기 성찰적인 의미도 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는 글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무형식의 글 혹은 형식이 자유롭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 형식이 자유로운 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래서 전문적인 글이 아니야. 비전문적인 글. 자, 여섯 번째. 자, 그 수필은요, 내가 경험한 일이라면 직접적인 경험도 괜찮고 간접적인 경험도 괜찮고 내가 경험한 일이라면 다 소재가 될 수 있어. 즉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글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변 잡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수필의 종류는 두 가지야. 경수필이라는 게 있고 중수필이라는 게 있어. 자, 경수필의 경자는 가벼울 경 한자로, 반대로 중수필의 중은 무거울 중자야. 그래서 경수필은 이제 가벼운 내용의 수필들, 이제 중수필은 무거운 내용. 그 다음에 자, 경수필은요, 이제 가벼운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쓰는 글, 뭐 있죠? 일기.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것도 편지글, 수필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에서 내가 직접 겪고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을 쓰는 거 기행문이지. 기행문도 경수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중수필 같은 경우는 칼럼이나 평론 같은 것들이 중수필에 포함이 되는데, 칼럼이라는 건 이제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시사적인 내용을 이제 다룬 글을 칼럼이라고 불러. 그리고 뭐 평론이라는 건 이제 뭐 비평, 뭐 아니면 논평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분야 아니면 뭐 평가 이런 걸 하는 작업이죠. 왜 영화 평가하는 사람도 우리 영화 평론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요런 글을 중수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 수필의 종류, 특성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나의 모국어는 침묵, 우리 들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제목이 뭐라고 했었지? 모국어는 우리가 말인데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거랬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뭐야? 역설이 되지. 요거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빨간색으로. 자,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에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자, 이때 나 한 번 더 쓸게요. 글쓴이. 자,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자, 그래서 일단 빈칸을 밑에 먼저 채우면, 자, 밑에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되었죠. 자, 일단 글쓴이의 행동은 미국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해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에 대해 소개를 했어. 그런데 예상 밖의 인디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만 있었지. 자, 그래서 글쓴이가 뭐라고 생각했어? 아, 인디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구나.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될게요. 불청객으로 여기는 건 글쓴이의 생각이지 실제로 인디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요거 가끔 문제로 나오는데 인디언들의 생각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이야.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구나. 요거 잘 알아두세요. 나달락. 자,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자,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자,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 거니? 아니죠. 인디언들 세계에서만 통하는 거잖아. 자,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자,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침묵이라는 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이 사람이 뭐하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 자, 어쨌거나 인디언들과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의 이름을 얻었다. 그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자, 또 하나 글쓴이가 깨달은 건 뭐예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살고 있다라는 걸 성찰하고 깨닫게 되었지. 자, 그래서 빈칸에 보면 자,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인 것을 알고 자신의 언어 생활 역시 습관 역시 성찰하게 되었다. 자, 미국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 인디언들 흉내를 내다가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지. 그리고 참 인디언들과 어떤 일이 있었어. 인디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그다음에 여행도 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 그리고 인디언들에게서 받은 인디언식 이름이 너무 많이 말해. 요거였죠. 자, 이 2가지의 일화를 통해서 글쓴이가 이제 깨닫게 된 생각은 뭐였어요? 자, 침묵이라는 건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는 2가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목이기도 한 부분이죠. 또 났네, 역설. 그죠? 모국어는 말을 하는 거.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일단 역설이라고 쓰고 요 부분에 그럼 담긴 의미가 뭐냐면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건 말보다 결국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야.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묵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대방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자,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기면서 수필이 끝났죠. 자, 그래서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은 뭐였어?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떠한 불행이 있어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침묵은 온전히 듣고 알고 느끼기 위한 또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어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건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였죠. 역설 됐나요? 굉장히 짧은 글이죠. 그죠? 자, 일단 옆에 네 문제 풀고 뒤로 넘어갈게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푸세요. 자, 1번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내가 아까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아무런 반응 안 보였고 정답은 4번이죠. 자, 인디언들이 글쓴이를 불청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까 내가 요거 조심하라고 했었지? 4번이 틀린 거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실망했었지. 그 다음에 2번에 글쓴이가 기억을 통해 깨달은 점. 자, 기억은 여기 있네요. 그죠? 한 문장으로 쓰시오. 요거는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요거 쓰면 되죠.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번에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디언들의 세계에 관심 많죠.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뭐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인디언들의 삶의 방식 좋아하고요. 자, 인디언들과 글쓴이는 초반에는 갈등을 겪기도 했다. 요거 갈등 겪었다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 인디언식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붙였지. 그 다음 인디언들의 기준에서 글쓴이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지. 요건 둘이가 이제 비슷한 답이라고 볼 수 있죠. 4번에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이 역설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표현. 요거는 마지막 문장이 되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됐나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자, 여기 학습활동 부분 있죠.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1번.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 정리하기. 첫 번째. 자,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아무런 무엇을 보이지 않았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 잔뜩 기대하고 갔었는데. 자, 그때 무엇을 깨달았어? 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뭐다? 침묵을 통한 것이다. 두 번째, 번호 매겨볼게. 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 흉내를 낸 결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대. 그래서 뭘 느꼈어? 아,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세 번째, 자, 인디언들에게서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었대. 그래서 뭘 깨달았니? 아이고, 내가 살면서 너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라고 자신을 성찰했죠. 됐나요? 자, 2번, 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나타난 침묵의 의미는 뭐였지? 침묵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였죠. 2번.
이 글에 쓰인 역설의 그 효과, 중요한 문제. 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일단 빈칸에 쓸 건 모국어. 자, 모국어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즉 자기 나라 말이 모국어가 되죠. 그 다음 침묵은요, 말없이 잠잠히 있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죠? 자, 모국어의 사회적 의미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란 뜻이므로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모순된이라 할까요? 자,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 글에서 역설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자, 문제 여기 같이 풀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동영상 멈췄다가 풀어도 좋고요. 1번. 자, 보기의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말을 쓰시오.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 살고 있다. 2번. 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정답 3번이죠.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 바로 침묵이다. 지금 계속 같은 내용 반복이죠. 3번. 자, 다음 문장에 쓰인 표현.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역설 찾으라는 거지. 자, 1번에 대상을 의인화하여 특성을 강조했다. 요거 의인. 땡. 2번.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풍자가 쓰였나요? 땡. 3번.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반어가 쓰였나요? 땡. 4번. 의사소통에서 경청의 중요성, 경청은 듣는 거죠?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형 문장이 쓰였나요? 땡. 5번.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 쓰였다. 정답 5번이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아, 밑에 있구나. 자, 4번. 자, 역설 표현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 OX. 자,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옆에도 문제 있었지. 자, 어떤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거 맞아요? X죠.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다음 만화에, 그러니까 만화가 하나 나왔는데, 부녀의 대화 같아요. 아빠가 얘기하죠. 여기서는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빠, 책을 읽는 사람이 없는데요? 자, 기억. 아무도 여기 책을 읽지 않는구나. 지금 사람들이 정말 뭐 하고 있니? 도서관에 와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 정리할게요. 자, 등장인물은 아빠와 딸이죠. 자, 공간적 배경은 도서관에 있는 열람실이야. 상황은, 자, 아빠가 딸에게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이 책 읽는데 방해가 되므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책 대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역설 표현으로 바꿔서 쓰면 도서관인데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야. 그래서 여기 책, 그 다음에 자, 책을 읽지 자,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 요게 반대가 되는 거죠. 도서관은 원래 책을 읽는 공간이잖아. 그죠? 근데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 요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라고 볼 수 있죠. 역설. 됐나요? 자, 옆에 문제 이어서 풀게요. 5번. 자, 이 만화에 등장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등장인물 아빠와 딸. 2번 장소 도서관 열람실 맞고요. 3번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은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죠. 4번
딸은 아빠에게 자신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상황이니 전혀 상관없는 상황. 4번. 아빠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고 딸에게 말해 주었죠. 그래서 딸이 이제 아무도 책 읽는 사람 없는데요. 이랬죠. 자, 6번에 다음 아빠의 말을 역설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맞은 것이구나. 자, 책을 읽지 않은 도서관이구나.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 7번에 아빠의 말을 역설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결국 역설 표현의 효과를 찾으란 얘기지.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치? 문제 제기나 아니면 비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다가 미안해요. 왜 지워졌지?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쓸게요. 8번. 자, 역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 1번. 자,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맞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 맞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 안에 모순되는 의미를 담기 위해 맞나요? 자,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죠?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기 위해 그죠?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표현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지. 모순되는 표현 안에 이치를 담기 위해서야. 정답 4번이지. 그죠? 자, 31쪽 같이 정리할게요. 나의 모국어는 침묵. 자, 계속 같이 봤죠? 그래 갈래? 수필 중에서도 경수필. 그러다 보니까 고백적, 성찰적, 중요한 역설적. 자, 주제는 침묵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예요. 자, 특징. 자, 자신이 직접 수필이니까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자, 독백체라는 건 혼잣말이란 뜻이야. 혼잣말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 친근한 어투, 뭔가 말하듯이 표현하는 거지. 그지? 깨닫고 있었다. 일기 형식 같은 거잖아. 그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서 독자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죠. 세 번째, 역설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들의 말을 인용은 그 인디언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인상을 줬다. 자, 그래 짜임. 자,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어떤 응대를 받았어요? 침묵의 응대를 받았죠. 자, 중간에 자,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무엇임을 알았다? 전통임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했죠. 그리고 자,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했었죠. 자, 핵심 코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 첫 번째 경험은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갔죠. 근데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 그때 뭘 깨달았니? 아,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인디언들은 침묵으로 상대를 이제 응시하는 거. 그게 이제 부족의 전통인 걸 알았지. 두 번째 경험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한동안 인디언들 흉내를 냈어. 그랬더니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어.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은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 세 번째,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죠. 그래서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구나 라는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이 글쓴이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역설 표현과 그 효과. 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모국어는 자기 민족의 언어, 즉 말을 하는 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 즉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표현이죠. 자,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말보다는 침묵을 통해서 상대랑 더 큰 교감을 나눈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됐나요?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한 장 넘기면 소단원 다잡기가 나오죠? 자, 여기 페이지는 지난주처럼 숙제로 내줄 텐데 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고요. 32쪽, 33쪽 요 두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자, 숙제는 언제까지냐? 다음 인강 업로드 전까지. 즉 선생님이 너희한테 링크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꼭 선생님한테 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돼. 알겠죠? 숙제 안 하면 안 돼. 어머님께 각각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꼭 해서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꼭 채점했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질문하시고.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